성공이란 무엇일까? 밤샘 코딩으로 경한 눈을 비비며 박서준은 습관처럼 떠오르는 질문을 애써 지웠다. 모니터에 떠오른 마가밀 디세르. 그에게 성공은 증명이었다. 10년 전 빗길 위에 새겨진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지독한 경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증명. 테헤란밸리의 밤은 꺼지지 않는 욕망처럼 휘황찬란했다. 서준의 스타트업 넥스트에드. 사무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플랫폼. 이름은 거창했지만 현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투자 유치 발표에 회사의 명운이 걸린 절박한 상황이었다. 책상 위에는 빈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무덤처럼 쌓여갔고, 식어버린 커피 잔에는 그의 불안감이 침전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또 밤새셨어요, 대표님? 어린 개발자 지훈의 물음에 서준은 멋쩍게 웃어 보였다. 성공해야 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사업 아이템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고 스스로에게 너는 괜찮은 놈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여동생 서연이었다. 나중에. 그는 익숙하게 통화를 빌었다. 하나뿐인 혈육이지만 성공이라는 목표 앞에서 가족은 늘 뒷전이었다. 가슴께가 싸하게 아파왔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 탓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의 왼쪽 손목에는 어린 시절 생긴 작은 사고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는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을 떠올리곤 했다. 지금의 이 성공에 대한 집착은 어쩌면 그 무력감에 대한 반작용일지도 몰랐다. 사무실을 나선 그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택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수록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고 숨은 가빠졌다. 젠장, 운동 부족인가? 그는 벽에 기대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서연의 이름이 떠있던 화면은 그렇게 검게 물들었다. 그리고 그의 의식도 함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낯선 소독약 냄새와 함께 희미한 빛이 느껴졌다. 눈을 뜨자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다. 여긴 어디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침대에 누워있는 건 분명 자신인데 또 다른 자신이 공중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유체 이틀이라도 한 것처럼. 이게 대체. 혼란스러움도 잠시, 이상하게도 마음은 지독할 정도로 평온했다. 고통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이 된 듯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을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귓가에 속삭이듯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낮고 부드러운, 하지만 알 수 없는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다. 박서준 씨,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그 목소리에 이끌리듯 그의 의식은 과거의 한 장면으로 빨려 들어갔다. 1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이었다. 갓 면허를 딴 그가 몰던 아버지의 낡은 승용차. 옆자리에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강민혁이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순식간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민혁은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했다. 다행히 민혁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 사고로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었다. 서준은 당시 민혁의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자신의 비겁한 변명들을 생생하게 다시 경험했다.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별거 아니야. 후회와 죄책감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다시 병원 응급실 상공에 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아팠다. 아니, 아픈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있는 육체의 서준이었다. 그는 마치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그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바꿀 수 있지요. 목소리는 이어서 그의 의식을 또 다른 과거로 이끌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던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텅 빈 집에서 혼자 오빠를 기다리던 어린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림자를 친구 삼아 소꿉놀이를 하던 서연. 오빠인 그에게 늘 괜찮다고 씩씩하다고 말했지만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몰래 울던 여동생. 서준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서연의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고스란히 느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 뒤에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박서준 씨. 목소리는 마치 그의 생각을 읽고 있다는 듯 말을 이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놓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눈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펼쳐졌다. 하나는 끝없는 평화와 안식이 약속된 듯한 눈부신 빛의 길. 다른 하나는 고통과 후회, 하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이 보인 어둡고 험난한 길. 바로 그가 떠나온 현실이었다. 서준은 망설였다. 빛의 길은 너무나 달콤했다. 모든 고통과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발길을 붙잡는 것이 있었다. 민혁의 얼굴,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 진심으로 사과하지 못했고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다. 실수투성이었고 후회로 가득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삶이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생각부터 바꾸겠습니다. 제 삶을, 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그 순간 그의 주변을 감싸던 빛이 더욱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는 들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힘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 안의 빛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목소리와 함께 그의 의식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준은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났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다. 병실이었다. 그는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여 보았다. 감각이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는 살아있었다.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이전에는 볼 때마다 죄책감과 무력감을 떠올리게 했던 그 흉터가 이제는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표식처럼.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은 삐걱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빼곡한 빌딩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이전에는 그저 경쟁과 성공의 전장으로만 보였던 그 풍경이 오늘은 왠지 모르게 아름답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서연이가 그를 마중 나왔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온기가 서준의 마음을 녹였다. 오빠, 이제 괜찮은 거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는 동생에게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웃어 보였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가장 먼저 민혁에게 연락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만나자고 청했고 민혁은 의외로 담담하게 그러자고 했다. 약속 장소는 민혁이 운영하는 작은 목공예 공방이었다. 나무 향기가 가득한 공방에서 민혁은 여전히 밝은 미소로 그를 맞았다. 왔냐 박서준, 얼굴 많이 상했네. 서준은 차마 민혁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준비해온 말을 더듬거리며 꺼냈다. 민혁아,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어렸고 이기적이었어. 너한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민혁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야 그 말을 하는군, 친구. 됐다, 마. 다 지난 일이다. 그깟 다리 좀 저는 거 나무 만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그리고 우린 아직 친구잖아, 안 그래? 그 순간 서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죄책감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을 외면하지 않았다. 서툴지만 저녁을 차려주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했다. 서연이는 오빠의 변화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예전처럼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오빠, 요즘 진짜 이상해. 근데 보기 좋다. 스타트업 넥스트 에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서준은 더 이상 투자 유치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 물론 회사의 생존은 중요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팀원들과 더 많이 소통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성공의 압박감보다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의 변화는 곧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딱딱하고 경쟁적이었던 사무실에는 웃음소리가 늘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샘솟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서준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초조함이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잔잔한 미소와 여유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가 개발한 AI 교육 플랫폼은 아직 세상을 뒤흔들 만큼의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조금씩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고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오랜만에 혼자 한강공원을 찾았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강물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가만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문득 임사체험 중에 들었던 안내자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가장 큰 힘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 안의 빛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죄책감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겪었던 특별한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증표였다. 그의 생각과 삶은 이제 분명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성공의 의미도 행복의 기준도 달라졌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고 소유가 아니라 관계였다. 서준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앞으로 그의 삶이 또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빛을 따라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